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1박 2일간의 일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큰 가운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경제인들도 한자리에 모이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강제징용 해법 외에도 또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또 수출 규제 해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네. 박사님 보시는 이번 어떤 경제 관련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좀 정상화해 보자라는 예. 방향성이고요. 세 가지 의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 첫 번째가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그 두 번째가 교역 부문이고요. 예. 세 번째가 과학기술 분야 기술 협력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공급망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겁니다. 한일 무역 전쟁이 있었죠. 반도체의 핵심 소재, 불화소를 비롯한 핵심 소재 공급을 차단하면서 그때부터 양국 간의 경제 교류가 급격히 닫히는 일이 있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소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급망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분야의 협력을 좀 제시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교역인데요.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핵심 주력 수출 대상국이었었어요. 그랬었죠. 한때 1등이기고 2등까지도 네네.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서 5위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음. 교역을 양국 간에 확대하자라는 어젠다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세 번째는 과학기술 분야인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나 일본의 주력 산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둘 간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뭔가 분야가 상생할 굉장히 수 있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기술 협력을 해보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네, 경제 여자는 공급망, 교역, 기술 협력 분야에서 이루어질 거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계속 경제 외교를 강조해왔었기 때문에 한일 경제 협력 의지도 어떻게 분명히 할지 또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최상무 경제수석이 2019년 이후에 일본 관계 어떤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그렇게 해서 경제 효과를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액수가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한 2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뭐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가 좀 트이게 된다면 어떤 경제적 성과를 앞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대일 수출이 확대될 수 있겠다. 대일 라는 수출. 것이고요. 아까 왜냐하면 얘기하셨던. 대일 수출 규모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무역 적자 연속 1년 이상 지속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니 뭐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니 여러 가지 수출 경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대일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 무역 적자 해소라는 면에 있어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말이죠, 이 상품 무역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컨텐츠 수출인데요. 예. 일본이 말 그대로 우리 K 컨텐츠 수출 대상국이죠. 그렇군요. K-팝, K-드라마, 우리 윤사마 있잖아요. 그밖에 여러 K-팝, 뭐 K-드라마, K-무비 할 것 없이 이 컨텐츠 수출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제 안보 분야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해제 이게 참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일 텐데 네. 이거는 어떻게 좀 잘 물꼬가 트일 거라 보십니까? 분위기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와 또 일본 간의 협상의 어젠다이기 때문에 예. 그 어젠다를 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양국 간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요. 이 신기술이나 또 신산업 이런 부분에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영역인데요. 일본의 강점이 기초과학 분야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강점은 이런 신산업 사업화에
강점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개발 영역에 있어서도 상품화라든가 사업화 영역의 기술적 역량을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의 강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둘 간의 공동 연구 개발 또 사업화 파트너십 네. 이런 것들을 체결한다면 시너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이번에 뭐 공식적으로 경제 사절단이 동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셔틀 외교 어떤 재개 분위기에 맞춰서 네.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네. 대기업 총수들도 동행을 합니다. 네. 한일 뭐 재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도 열고 또 내일은 보니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있는 것 같다. 양국에 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있는 것 같은데 한일 재개 간에 어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정경련이 있겠고요. 예, 일본에는 게이달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예, 이 둘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 회의는 말 그대로 양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수장들이 공동 참석하는 자리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참석을 하다 보면 우리 이런 비즈니스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이런 기술이 좀 요구되는데 당신 그 일본 기업의 기술 좀 협력해주고 우리 이런 비즈니스 함께 태워줄게. 서로 간에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상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풀어갈 이슈도 있고 기업 간의 미팅을 통해서 함께 시너지를 낼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 제휴에 대한 기대감, 특히 자동차 분야,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제휴라든가 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 그대로 유망 산업이죠.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경제 교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재계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재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겠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말 그대로 재계라고 했으니까 기업 간에 이런 공동 기금을 창설한다. 공동기금을. 그렇죠. 그럼 네. 예를 들면 미래 파트너십을 위해서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특정 기술 영역에 기술 교류를 한다든가. 앞에 말씀드렸던 일본이 갖고 있는 기초과학 영역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교류, 또 우리의 사업화나 상품화 영역의 기술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자금 마련이라는 하나의 펀드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말 그대로 좀 더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일 재계가 어떤 양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침체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어떤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좀 텄으면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뭐 어제 CPI가 있었는데 그전에 네.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는 이제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네. 소매 판매 역시 감소세를 보였는데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PPI는 이제 생산자 물가니까 굳이 따지면 제조 물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조된 만드는 물건의 사람들. 가격이 예.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걸리니까요. 결국 이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소비자 물가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네. 기대할 수 있는 선행 지표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매 판매액이 줄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진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도 잡히겠구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경제 GDP의 3분의 2가량이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말 그대로 침체된다라고 예. 해석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이것은 말 그대로 통화 정책이 유인한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유도함으로써 물가를 초반에 잡겠다라는 방향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유도한 대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기대 이런 것들이 발표된 모습이고요. 이것은 역시 다음 주에 있는 기준금리 의사 결정에 또 반영되겠죠. 강한 기준금리 인상이 네. 굳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보겠습니다. 그 페드워치를 봤더니 이제 0.5bp는 없어졌던데 네. 보니까 잘하면 뭐 동결 쪽으로 갈 수도 이런 부분들 지표들 때문에 네.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갈 수 있습니다. 예, 베이비 스텝 아니고. 아마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죠. 금융부실 문제가
가중되면 될수록 아, 그렇죠. 이거 금리 인상했다가 금융 부실이 더 확대될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맞아요. 거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얘기해 볼 텐데 네.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으로 인한 혼란이 좀 가라앉는가 싶더니만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드렸습니다만 크레딧 스위스 이거 굉장히 큰 은행이고 네. 명성이 있는 은행인데 은행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자, 일단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22년 10월부터 위기설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21년부터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게 투자은행이었다가 지금 일반은행 성격으로 좀 많이 바뀐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투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딴 그 투자를 했는데 이딴 투자 실패로 인해서 투자 손실이 뭐 20조 원에 가까운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상에서 21년과 22년에 회계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우디 국립은행이 최대 주주인데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뭐 주가도 흔들리고 그리고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위험성이 커지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 영향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태가 좀 확산해서 2008년에 늘 제가 비교하는 부분인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SVB 때는 그런 것까지 가는 거 아니다. 또 네. 특수한 부분이 있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스위스 금융당국이 일단 유동성 지원 카드를 내걸고 있고요. 네. 위기 진화에 나선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뭐 이것도 찬반이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리면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스위스의 두 번째 사이즈의 은행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정말 말 그대로 최대 규모의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금융안정기구라고 해요. FSB. 금융안정기구라는 금융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매년 조사를 해요. GSIB를 조사합니다. GSIB는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선정해요. 30개를. 이 30개 안에 들어가 있는 은행. 들어가 있는 은행. 그리고 레벨이 몇 개 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보다 이 시스테미컬리 중요하다고 평가 내려지는 그 구간 안에 있는 은행의 개수가 1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번째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국제기구가 선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이 만약에 파산으로 연결이 되면 이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구조적으로 은행 비즈니스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요.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적 부진이 아무래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시장의 공포감을 계속 키우는 거죠. 네. 그럼 아무래도 이 은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은행으로부터도 우리 자금을 여기다 은행에다 그냥 맡기는 게 맞나? 차라리 이 자금을 그냥 금고에다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경향이 커지죠. 가장 중요한 게 그 불안 심리인 것 같은데 불안 심리에.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참 가장 그렇죠.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공포감을 키우면 은행을 못 믿고 은행 주가는 떨어지고 은행으로부터 다 자금이 이탈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부실은행 순서로 먼저 파산에 이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융 부실이 정말 연결고리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개인마저도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죠. 기업은 어떨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 한쪽 은행으로부터 부실이 발생하면 이게 실물 경제를 타고 혹은 또 다른 금융사를 타고 금융 부실이 전이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위협적이고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그냥 간단한 은행이 아니라 지역 은행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런 은행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 국면이 호황이 아니잖아요. 좋은 국면이 아니잖아요. 실물 경제적으로도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상당한 악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논란이 향후 증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이제
요즘 뭐 하루하루 증시를 보면 뉴욕 증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네, 하루 올랐다가 맞아요. 하루 내렸다 이 말 자체가 네. 굉장히 투자자들도 불안정해서 뭐 어떻게 가는지 방향을 모르겠구나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예.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하루하루 달라진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하루는 또 아 급락했다. 그러니까요.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있죠. 빅스 지표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빅스 지표가 높게 치솟으면 위험성이 커진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 역시 빅스 지수가 어제는 좀 내려왔다가 다시 정점을 향해서 급등했어요. 지금 현재 26.14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험성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산을 안전하게 옮겨야 되겠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럼 안전자산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달러죠.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금도 거예요. 그렇고요. 그렇죠. 네. 강달러 현상이 나와. 그리고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는 폭락하는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금융은 말 그대로 토대입니다. 근데 금융이 무너지면 그 위에 건립되어 있는 집이 무너지겠죠. 그렇죠. 금융 부실, 또 실물 경제 부실 네.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앞으로 상황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 읽기 김광석 교민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